안녕하세요. 인생정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일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 습관 만들기 2일차입니다. 지금부터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분모, 기쁨을 일으키는 보편적 동력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앵게스 캠벨은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다. 1910년생인 그가 연구를 하던 시기에는 심리학이 여러 가지 장애에 맞춰져 있었다.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같은 것들 말이다. 그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1981년에 출간된 그의 책 미국인의 행복감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그 중에도 분명히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득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교육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다.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행복이 가장 강력한 공통분모는 간단했다. 캠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였다.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나는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투자은행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그게 유일한 동기였고 투자은행가가 되기만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100% 확신했다. 3학년 때 LA에 있는 어느 투자은행에 여름 인턴십 자리를 얻은 나는 내 커리어에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첫날부터 투자은행가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이 긴 시간을 그렇게까지 정해진 대로 빡빡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자정이 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은 사치로 간주되었고 사무실에 이런 말도 있었다.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거라면 일요일에는 굳이 나올 필요도 없다. 투자은행에서의 일은 지적 자극을 주었고 보수도 두둑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매부는 상사의 노예로 일했고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나가 됐다. 넉 달짜리 인턴십이었는데 나는 고작 한 달을 버텼다. 가장 곤란했던 점은 내가 그 일을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의 통제하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감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케팅 담당 교수 조나 버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요약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이 설명이 얼마나 옳은지 인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삶에 맞춰 돈을 버는 것이 대단한 이득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인디 음악 시장 cdbaby.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는 그의 친구가 자신에게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며 그때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낮에는 맨해튼 중부에서 연 2만 달러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일을 했다.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택시를 타는 일도 없었다. 한 달에 1,800달러를 벌어 생활비로 1,000달러를 썼다. 그렇게 2년간 일을 해서 12,000달러를 모았다. 그때가 22살이었다. 12,000달러가 모이자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 달에 공연 몇 번은 잡을 수 있을 테고 그걸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자유였다. 한 달 후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끝내자 친구는 그게 다냐며 아쉬운 듯 물었다. 나는 그게 다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말했다. 아니, 너는 회사를 팔기도 했잖아. 나는 그 일은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은 그저 은행 잔고를 늘려주었을 뿐이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뀐 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다. 자유를 찾은 22살 때였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다. 그러나 부나 소득이 훨씬 낮았던 1950년대에 비해 지금의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중위 계층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마찬가지다. 2019년 갤럽에서 140개국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날 많은 걱정을 했다고 말한 미국인이 45%였다. 전 세계 평균은 39%였다. 55%의 미국인은 전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나머지 전 세계는 35%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많아진 부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더 많이 포기하고 있다. 부는 많아졌지만 자유로운 시간은 줄었다. 기껏해야 둘은 서로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1955년 중위 가구 소득은 29,000달러였다. 2019년에는 62,000달러를 살짝 넘었다. 우리는 이 부를 이용해 1950년대 미국인들은 중위 계층 가구라 해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의 중위 수준 주택은 1950년 983평방미터에서 2018년 2436평방미터로 커졌다. 오늘날 미국의 평균적인 신축 주택은 주거인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욕실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했고 TV는 더 저렴하고 선명해졌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삶은 그다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유는 직장과 관련이
이유는 직장과 관련이 있다. 존 D.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또한 은둔자이기도 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일부러 범접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으며 누군가 주의를 끌어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따금 록펠러가 들러서 이야기를 듣곤 했던 어느 정유공장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남들이 모두 떠들게 하고 본인은 뒤로 물러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회의 중에 왜 말씀이 없느냐고 물으면 록펠러는 종종 시 한 편을 암송했다. 현명한 늙은 부엉이가 떡갈나무에 살았습니다. 부엉이는 보는 게 많아질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듣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현명한 늙은 새처럼 되면 안 될까요? 록펠러는 특이한 사람이었으나 평범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메시지를 남겼다. 록펠러의 업무는 유정을 파는 것도, 기차에 화물을 싣는 것도, 소개통을 옮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업무는 생각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록펠러가 생산하는 것, 즉 그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은 손으로 하는 일도 말로 하는 일도 아니었다. 머리로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머릿속이었다. 종일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남들에게는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문제를 천천히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가 살던 시절에는 이것이 독특한 일이었다. 록펠러가 살던 시대에는 거의 모든 직업이 손으로 하는 일이었다.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에 따르면 1870년에는 전체 직업 중 46%가 농업 관련이었고 35%는 수공업이나 제조업 관련이었다. 사람의 두뇌에 의존하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노동을 했다. 중간에 끼어든 것도 없었으며 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지금 그렇지 않다. 이제는 38%의 직업이 매니저, 관료,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이 직업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한다. 또 다른 41%는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은 행동 못지않게 생각에도 많이 의존한다. 오늘날에는 1950년대의 흔한 제조업 노동자보다는 록펠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은 곧 퇴근을 하고 공장을 나선 후에도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조립 라인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퇴근을 한다는 것은 각종 도구를 공장에 남겨둔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것, 생각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 이 직업인 사람은 모두가 곧 도구이므로 도구를 어디인가에 두고 오는 법이 없다. 출퇴근길에도,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아이들을 재울 때도, 새벽 3시에 스트레스로 잠에 깼을 때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1950년대 사람들보다 근무 시간이 줄었을지는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다. 애틀랜틱의 부편집장 데릭 톰슨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휴대기기가 21세기의 사무용 장비라면 현대의 공장은 어떤 장소가 아닐 것이다. 어느 날 공장은 하루 그 자체다. 컴퓨터 시대는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을 사무실에서 해방시켰다. 지식 노동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휴대용 만능 미디어 제조 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있든 오전 2시에 도쿄 공유 오피스에 있든 한밤에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있든 동일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 앞선 세대에 비하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다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않는 게 놀랍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거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다. 노인학 연구자 칼 필레머는 그의 책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에서 미국에 사는 노인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 수십 년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고 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물건을 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100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한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다. 원하는 미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직장을 골라야 한다고 말한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다. 필레머는 자녀들은 당신의 돈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이 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 라고 쓰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새겨듣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러면 돈이 주는 가장 작은 배당금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짧게 보고 가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그들은 페라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며 페라리를 구입했을까?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이다. 주차 대행 서비스를 직접 해보니 좋은 점이 있었다. 근사한 차들을 운전해 볼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었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온갖 귀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온다. 당시 나는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다. 고급차는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똑똑해. 나는 부자야. 나는 고상한 취향을 가졌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날 봐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차를 볼 때 운전자를 쳐다본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근사한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차 모는 사람 멋진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 차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상상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한다. 참으로 모순적이다. 사람들은 불을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고 남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부가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태어난 후 내가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너는 네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궐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한 건데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네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할 때 내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페라리를 타고 호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내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항상 내 얼빠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을 테고 확신하건대 그들은 그 상황을 즐겼을 것이다. 존경받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걸, 심지어 그들이 거기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그저 자동차만 넉넉히 바라보며 운전석에 앉은 스스로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그들은 페라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며 페라리를 구입했을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마찬가지일까? 그럴 것이다. 보석이나 옷은 물론이다. 부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멋진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 역시 둘 다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을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페라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멋진 차가 주는 모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부의 정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돈은 여러모로 참 아이러니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 LA는 물질적 외양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주변에 페라리가 돌아다니다면 당연히 차주가 부자일 거라 생각할 것이다. 차주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그런 정도의 성공을 했으면서도 월급의 큰 부분에 차에 쏟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편의상 로저라고 부르겠다. 로저는 내 또래였다. 로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포르쉐를 몰고 있으니 짐작가는 것들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저가 낡은 혼다를 끌고 왔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포르쉐는요? 내가 묻자 그는 자동차 할부를 내지 못해 회수되었다고 했다. 민망한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당신이 로저에 관해 짐작했던 것들은 모두 틀렸을 수 있다. LA에는 그런 로저가 아주 많았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으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를 줄었다는 혹은 빚이 10만 달러가 늘어났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같은 것 말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는 좋은 차와 같은 것이다.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같은 것이다. 사지 않은 시계, 포기한 옷이며 1등석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이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가수 리안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응수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줬어야 했나요? 웃어도 된다. 부디 웃길 바란다. 하지만 답은 네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투자가 빌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조금 약한 감이 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인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다.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한다. 웰시와 리치의 구분이 우리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여기서는 저자가 정의한 의미를 반영하여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로 용어를 구분했다. 이 차이를 몰라서 돈과 관련해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소비 부자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소비 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매달 할부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소비 부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계에 비유하면 쉽다. 살을 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말이다. 빌 브라이스는 자신의 책 바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를 4배나 과대평가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평균적으로 방금 태운 칼로리의 2배를 섭취한다. 사실 많이 먹으면 많이 운동한 효과는 금방 상쇄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한다. 운동은 소비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운동을 했으니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는 그 한 끼를 거절하고 순수 칼로리를 태우는 것과 같다. 어렵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과 내가 하기로 선택한 일 사이에 격차가 쌓인다. 문제는 소비 부자의 롤 모델은 찾기가 쉬운 반면 자산 부자의 롤 모델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자산 부자의 정의를 생각하면 찾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물론 자산 부자이면서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사고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축 현황,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현재 어떤 집에 사는지는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만약 무리했을 때 어떤 집을 살 수 있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내 생각에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사람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자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돈을 가진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흉내 내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의 속성은 그들을 따라하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든다. 평생을 자벽부로 일하며 세상에 800만 달러를 남긴 로널드 리드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의 금융 롤 모델이 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의 롤 모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는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동전 하나하나까지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수 없다면 글쓰기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대체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우러러 볼 것인가? 누구의 교묘한 장치의 조언들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미 어려운 글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쌓은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다. 나는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 것이 부라면
그렇다면 부가 대체 왜 좋은가? 당신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한번 설득해 보겠다. The rich, the wealthy. 부자 대 부자. 보이는 말은 같으나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자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독서를 하면서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말로 읽으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좀 쉬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목이 계속 타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목이 많이 안 타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 영어로 된 그 한글이 많아요. 영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꺼리낌도 있고, 그런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영어를 맞닥뜨리면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을 계속 말하면서 읽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나와도 좀 도전도 해보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발음도 뭔가 좀 더 좋게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틀린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고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면에서도 그냥 실생활에서도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개발을 하는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